여러분들 편한 걸 보세요. 뭐 포털 지도든 뭐 유료 사이트든 여러분한테 익숙한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예. 뭐 새로운 그런 것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익숙한 거. 예. 30년, 25년, 30년 이렇게 같이 사신 분들 바꾸지 말고 익숙하게. 예. 똑같아요. 경매도. 저는 그냥 예전엔 태인 경매를 봤어요. 근데 굳이 제가 태인 경매를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결제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그냥 두인 경매라는 걸 보고, 뭐 구독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유료 사이트 어디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보세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포승읍 원정리 1054-3번지예요. 그래서 공장이죠. 땅은 3,000평에 건물은 800평이고, 어우, 번듯해요. 멋있죠? 응? 멋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서 볼만해요. 현미 가공 라인이래. 이제 감정평가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돼요. 지적도민 건물 계약도 해가지고, 뭐, 여러분 처음 보지만, 뭐, 의문이 없어요? 이번에 최저가에 받으면 되나요? 43. 뭐, 이쪽에 포승 원정리니까, 평당 땅값은 뭐, 100만원? 100만원 잡아도 30억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건물은 886평 지으려면 요즘 얼마나 들어가요?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넘어가니까 최저가로 받나요? 그래, 이런 것들을 뭐 보니까 경매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인생도처 유상수라고, 해놨는데 꼭 어떤 이 세상에 고수들이 많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이것은 용도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용도 지역이 뭐예요? 농업 진흥 구역. 예. 그러니까 농업 진흥 지역은 두 가지로 돼 있죠. 농업 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 뭐 봐도 농업 보호 구역이 좀 완화된 것 같잖아요. 농업 진흥 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 그래서 그러니까 농수산물. 자, 농수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농지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 생산시설만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다 국계법에서 해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법은 무조건 제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농수산물 가공 생산시설은 오히려 혜택을 줘요. 퍼즐이 좀 살짝 맞춰주죠? 예. 보존산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존산지 국계법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야, 보존산지는 쳐다보지도 마라. 보존산지는 두 가지로 나오죠.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근데 임업용 산지에서 일반 공장이 가능해요. 예. 산지관리법에서 그렇게 해주고 어떤 법으로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그러니까 뭐 공예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법으로 항상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보존산지 중에 임업용 산지에서 행위 제한 딱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대기업 안 돼요. 예. 웬만한 건 다 중소기업이에요, 또.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응? 중소기업, 매출 얼마요? 뭐 이제 좀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100억 이하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150억인가? 500억? 예.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데는 여기 뭐 김포나 화성이나 이렇게 조그만 공장들, 예? 이런 데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아, 우리 공장은 부지가 1000평인데요? 3000평인데요? 다 중소기업이에요. 예. 알으셨죠? 중견기업, 대기업은 뭐 여기 화성에 많지 않아요. 걔네들 본사는 다 여기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아, 물론 그런 거 해보면 좋죠. 하세요. 대기업 거. 왜 해요? 중개보수 많이 주잖아요. 또 큰 거 하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법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공장 창고 낙찰 후에 활용해서에서 얘기하게 되면 요즘 뭐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예?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많죠. 광주가 여기 화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성장관리 계획을 좀 봤더니 성장관리 계획에서 성장관리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숙박시설이 안 되더라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얼마 전까지는 됐거든요. 응?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서 그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들은 일단은 취수원 뭐 제가 시행령 국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별표인가? 네, 거기에 있죠. 나중에 제가 교재를 드릴 거예요. 만든 것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시설. 요즘 뜨는 게 그 드라이브 모텔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뭐 펫카페, 뭐 또 인더스트리 카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이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물인 거예요, 물. 아까 말하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 우리 저기 이제 지금 내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촬영 중이니까. 근데 중개사님이 솔깃한 게 그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하는 농업, 농수산물 가공 생산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주 원료가 국내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공장,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의뢰를 줬어요, 저한테. 이게 가능한지. 근데 그분한테는 안 돼요. 물어볼 건 있어요. 물어볼 건 있거든요. 주 원료를, 예를 들어서 뭐 만두 공장을 한다. 그럼 주 원료를 국내산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처리. 전처리 시설.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산물을 어느 정도 그냥 흐르는 물에다 잠깐 씻어서 요리할 수 있게끔 전처리를 해줘요. 양파 까고, 예? 뭐 당근도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뭐 감자도 까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신 그게 국산이어야 된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또 하나 따져야 될 건 뭐냐면 배추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걸리는지. 예. 물을 2톤 이상 쓴다. 1일. 예. 그렇게 쓰면 뭐요? 내 지역이어야 되지. 예? 관로가 있어야지. 그냥 막 버려요? 안 되지, 그건. 그거는 개별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서 내가 지역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외 지역이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기는 관리가 안 돼요. 어디서 몰래 저녁에 불 때도 몰라. 근데 물은 다 안단 말이에요. 특히 광주는 세 가지가 다 해당되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그 다음에 수질보전 특별대책, 일권역. 그리고 뭐 다 있어요.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데가 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 창고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이 다음 길이 뭐예요? 9월 3일이죠? 9월 1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 걸 갖고 오세요.
예? 오늘 수업 딱 끝나면 내일부터 싹 서칭 해가지고 단톡에다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뭐 말수 기준 권리가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요즘 유료 사이트에서 딱 나오는데 돈만 결제하면 말수 기준 권리 딱 나오는데 예. 그런 강의는 제가 개설할게요. 권리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 초급 강의 할 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하세요. 우리 조성남, 공장망, 우리 조성남 중개사가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되셨죠? 예.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빨리 좀 나갈게요. 자, 공장 창고 경매의 특장점, 일반 경매의 특징. 뭐 토지거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 평가. 미래가치가 미반영돼 있죠. 거의 미래가치를 따지지 않죠. 감정평가는 현재 평가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처음 들어봤다. 사람의 적성을 평가하는데 토지 적성을 평가하나요? 들어보셨어요? 왜 손 안 드세요? 표정은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은 모든 어떤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런 토지 적성을 평가하는데요. 원래 토지 적성 평가가 나왔던 것은 이제 갑자기 준두시 두능을 합쳐버리니까 관리 지역이 너무 넓은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생산, 계획, 보존, 보존은 아니고 보전입니다. 예. 이렇게 나누면서 그 기준이 토지 적성 평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떤 개발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토지 적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수치화 시켜서 정량화 시켜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은 이제 토지 적성 평가에서 적성을 바꿔줘요. 보존 적성에서 개발 적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평가는.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중요한 거죠. 나는 분명히 그거 길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뒤로. 그리고 뭐 관로가 깔리는 거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농업 진흥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수 관로, 공공 하수 관로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0m 이내에는 내 지역으로 편입되게 돼 있죠. 그죠?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지역 외에는 광주처럼 중간에 확대 편입이라는 중간 개념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높아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지금 모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의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원료가 국내산이래. 떡국을 만든대. 국내산 원료로. 근데 굳이 계획관리 지역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농지법 37조에서 농산물 가공이나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그렇죠. 60%까지 완화해줘요. 굳이 내가 뭐 비싼 땅 사가지고 빽빽하게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지어서 40%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농림지역에 딱 가갖고 60%빡 지으면 되지.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물건이 60%잖아요. 거의 60% 지었을걸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공장 창고 경매의 특장점. 뭐 명도 절차가 용이하죠. 비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은 제일 내가 경매에서 권리 분석 절차 명도 그다음 수익 분석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 분석이고요.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게 명도 분석이에요. 갔더니 소년 가장에 할머니 모시고 살아. 어떻게 할 거야? 강제 집행 할 거예요? 네? 못 하죠. 그게 명도예요. 또 대화가 안 돼. 이사비용 준다 그러면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창고는 뭐예요? 그냥 뜨는 거지 뭘.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응? 네가 시설한 게 얼마냐? 알았다. 까고 가라. 그 다음에 일단 보증금이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도 있고 그리고 뭐 한데 공장은 전세 공장 보셨어요? 월세잖아. 보증금이 한 10배 정도 돼요. 그리고 경매되면서 다 깠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물론 뭐 채무자 겸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그럼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거죠. 경매될 정도면 공장이 이미 매매가 안 되고 경매될 정도면 이미 자기는 뽑아먹을 만큼 다 뽑아먹은 거예요. 근데 뭘 버텨? 나가는 거지. 그죠? 근데 주택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뭐 월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월세가 전 재산이야? 그 임차인은. 그럼 나갈 수 있겠어요? 뭐하러 힘들게 그런 거 해요. 명도까지 힘든데. 경매에서 제일 제가 어려운 게 명도일 수 있어요. 명도 잘못 걸리면 답이 없어. 공장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재산 압류하면 돼요. 너 안 나가? 부당이득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임차인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와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에다가 압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말이 그렇다는, 이제 강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좋게 가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경매 받으면 이제 관리명령 활용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경매를 많이 보러 가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큰 공장 가잖아요. 큰 공장 가면 결국에는 이 경매라는 절차가 뭐예요? 그 물건의 가치보다도 채권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공적인 기관, 그런 법원을 통해서 환가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채무자한테 맡겨놓으면 핵심 기계 빚 뭐 이런 것들 다 망가뜨리고 관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명령해요. 원래 경매 개시결정 자체가 압류예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매 개시결정 자체가 압류하는데 대부분 채무자한테 그것을 관리하게끔 하죠. 그런데 법원에다 채권자가 신청해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큰 공장, 쬐끄만 공장은 그런 거 없죠. 큰 공장 가면 여러분들이 물건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경비가 문을 딱 열어주고 다 안내줘요. 공장이 어마어마 커요. 아까 그런 것도 뭐 몇천 평짜리 공장 같은 데 가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아파트야 안 보고도 뭐 대충 구조 이렇게 보고 알겠죠. 근데 공장이 몇천 평이야. 근데 그 구조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딱 가면은 채권자가 월급을 줘요. 경매 끝날 때까지. 그리고 관리를 딱 해. 명함만 주시면 돼요. 명함 딱 주면 문 열어주고 싹 안내해줘요. 그리고 나서 내일 다시 한번 와도 될까요? 그러면 또 오라고 해요. 왜냐면 그분 심심하거든. 하루 종일 누가 오지도 않아. 그냥 건물만 관리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면은 동력도 올려놓고 불도 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뭐 경매 팁을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경매 하실 때 뭐 내가 교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쬐끄만 거 하지 마세요. 5억 있으면 20억짜리 하세요. 뭐 지분 경매, 뭐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해서 기분 경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한 인생인데 그걸 왜 허투루 보내요? 그거 해도 6개월, 1년 걸려요. 조그만 거라고 해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잘 받으면 얼마야? 몇 프로에 받아요? 우리가 뭐 그걸 갖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1억짜리 잘 받아봤자 80%나 85%의 낙찰 받아요. 10억짜리는 하여튼 그거보다는 더 낮게 받을 수 있어요. 10억짜리는. 100억짜리는 그거보다 훨씬 낮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하는데 이런 거 들어가세요. 50억짜리. 그거 찾아. 어디다 줘요? 기업은행에. 기업은행은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업은행에 왜 매수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기업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줘야 되고, 지금 아파트 꽉 눌러갖고, 은행이 미치는 거야. 물론 얘네들은 예대마진 뭐 톡톡히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돈을 빌려줘야지. 은행이 하는 게 기본적인 뭐 보험도 팔고, 카드도 팔지만,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예대마진이야. 근데 대출해줄 데가 없네? 아파트는 불안하고. 그럼 뭐예요? 이런 공장. 좋잖아. 감정가 60억인데, 최저가 얼마고, 딱 했는데
자기 고객 중에 이렇게 농산물 소분이나 미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소개시켜 주지. 아, 대표님, 제가 낙찰가의 90%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본부 승인이야, 그거는. 근데 뭐 지점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앉아서 계속 보려니까 힘들어. 됐죠? 이해 가셨죠? 예. 그 다음에 낙찰가, 취득가 인정하고, MPL, 이거 뭐, 갖고. 관리 방법도 쉽잖아요. 공장이니까. 뭐, 소규모 공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공장이라는 것은 한 3,000평 미만의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가 3,000평 미만. 소규모. 그러니까 100평짜리도 소규모고요. 500평짜리도 소규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세제 지원 및 혜택은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취득 시. 뭐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법인 활용하면은 양도세도, 예, 법인세 내잖아요, 그냥. 예? 예. 이거 정부에서 규제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하세요. 예. 운영해, 회사. 1년만. 어차피 영업에 비용 없는데 뭐 어때요. 거기 일하던 사람들 만약에 그 직원들이 10명 있었어요. 공장 150평에 직원이 10명 있었어.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불러갖고 정상화 시켜요. 그리고 여성 CEO 같은 것도 지자체마다 또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학습 일반, 권리, 절차, 명도, 수익 분석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경매학습 할 때, 여러분은, 뭐, 유료 사이트 보세요. 뭐, 구독션이든, 뭐, 태인이든, 저처럼 주인 경매도 보든지, 입찰하기 전에는 민사집행법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경매 정보, 제가 띄워놨죠. 대법원 경매 정보를 들어가서 쭉 보세요. 제가 이것은, 2주, 3주, 4주차 할 때 실제 물건을 가지고, 뭐, 지금 말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물건 송달, 접수 내역 보면서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입찰하기 싫어. 뭐, 왜라는 질문, 이거는 뭐 학습을 위한 거고, 히스토리 파악이 안 됐는데 입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경매 입찰할 때 히스토리 파악이 안 됐는데 입찰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 보는 거예요. 앞에, 그 사람이 하천 조명을 받아서 입구를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낙찰 받아갖고 또 지지고 붓고 싸우고. 법은 최후에 아셨어요? 재판 좋아하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히스토리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밌어. 또 알아요? 역발상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앞에 거 계약을 맺는 거야. 허가를 받았는데 하천 조명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소유자가. 근데 불가피하게 경매로 넘어간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앞에 네가 조명받은, 뭐 소하천 조명 내가 승계하고 얼마 줄게. 그리고 나서 뒤에 거 받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 빚잔치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역발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매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입찰, 낙찰만 봐요. 폐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폐찰 뭐요? 입찰 실패한 거.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는데 이번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찰을 했는데 못 받았어. 2등 했어. 분하다. 소주 한 병 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써서 받았는지. 돈 내고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6개월 있다 가서 보고, 심심하면 또 지나가서 또 보고. 알았어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 사람은 나보다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이 세상에 고수가 많은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냥 접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정보, 보니까 길났네. 그래. 저 사람은 저거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그게 꼭 성공은 아니에요. 받았는데 보니까 명도도 못하고 질질 싸고 있어. 그래, 나는 저것 때문에 내가 저거보다 조금 감안해서 쓴 건데 쟤는 덥석 나보다 더 써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네. 그때는 이제 자위를 하세요. 마음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패찰 결과를 꼭 보셔야 돼요. 권리 분석.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것은 뭐 말소 기준 권리, 뭐 형식적 경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임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응? 앞에 걸 경매가 됐어도 이게 꼭 경매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그 부동산의 가치보다도 채권이 월등히 많을 때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많을 때는 풀 수 있어요. 응? 네. 적당히 많을 때는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경매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임의 매매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중개하시는 분들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예.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 이거는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유치권이든 법정부장권이든 분묘기지권이든,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 이것도 많이 요즘 이용하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합니까? 형식적 경매에서? 네? 내가 되냐 안 되냐는 안 써놨어요. 오프라인 수강생들을 위해서. 됩니까? 네? 형식적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돼요? 안 돼요? 크게? 안 되죠. 네. 이건 지분을 경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없죠. 그래서 반대로 역발상하면 내가 반대로 경매되지 않는 지분을 사는 거예요. 네? 이거 형식적 경매 말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형식적 경매를 내가 넣는 거죠. 응? 내가 그 땅을 꼭 갖고 싶어. 근데 5명으로 돼 있어. 예? 내가 그 땅을 다 갖고 싶어. 그럼 뭐가 그 중에서 지분이 제일 작은 사람,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걸 사. 그럼 나 공유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하자고 그래요. 분할이 돼요? 안 되지? 그럼 법원에서는 돈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경매를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요. 내 땅 갖고 싶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 뭐 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 성립한다고 보면 돼요.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뭐 2000 몇 년도에 2003년도인가 됐으니까 뭐 그 이전에 묘를 썼니 안 썼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묘에다 묘 썼다고 신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일단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뭐 5m. 예, 중심에서 5m. 그래갖고 제가 험한 것도 보여드렸죠. 예. 사다리 받고 올라가야 돼요. 절하려면. 예. 특히 화성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높은 거. 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은 그런 거 없어. 우리 시골은 요번에도 갔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올라가는데 항상 묘가 관리가 잘 돼 있었는데 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연세를 잡수셨구나. 여기 개발 압력 높은 데는 뭐 맨날 종중 싸우고 지지고 볶고. 유치권 배제 신청. 유치권 하면 유치권 배제 신청인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잖아요. 신고했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그런 게 유치권이에요. 그럼 유치권 배제 신청은 보면은 이제 채권자가 뭐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하고 있고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해요. 배제 신청하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까? 예? 그렇죠. 그거예요. 그 의미밖에 없어요. 예. 그거 안심하고 입찰받으면 안 되고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거. 숙제입니다. 유치권은 정리해서. 예. 그 다음 절차 분석. 제가 아까 절차했잖아요. 이 절차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히스토리 파악이 안 되면 경매 입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히스토리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명도비 1억 줄게 라고 판단이 되면은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명도비 1억 정도는 지불해야지 원활하게 명도가 되는데 한 푼도 안 주려고 하고 모르는 내용에서 입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출구 전략. 우리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엔 출구예요. 이것을 임대를 놓든지 처분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낙찰로 활용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대출 안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덜썩 받았어. 예? 그래서 그 절차, 여기서 얘기하는 절차는 뭐 단순히 뭐 경매 개시결정, 그 다음에 개시결정 송달, 감정평가, 뭐 매각기일 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응? 대금 납부하고. 그 외의 것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되는지, 낙찰받고 명의 변경 됩니까? 안 되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일반론이에요.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예? 꼭 경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경매도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다루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표이사 해야지. 예? 그것도 출구 전략이에요. 내가 대표이사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농산물 소분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어디서 이제 그 호두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소분하고 동동구루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게 소포장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하고 택배 차량만 누르면 되거든요. 경매 절차 매각 조건, 매각 목록하고 물건 번호인 건 알죠? 목록은 부동산, 토지, 건물 우리는 각각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목록은 하나예요. 우리가 처분하는 물건이 10개다 그러면 목록이 10개인 거고, 그 다음에 물건 번호는 뭐냐면, 사건 번호가 있고 물건 번호가 있잖아요. 제가 숨찰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5배속 안 들어도 돼요. 세일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세일 조건을. 물건은 10개면 목록이 10개고, 사건 번호는 하나지만 그 안에 물건 번호 나누는 건, 주택하고 농지 있는데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소유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야, 왜 니들 마음대로 세일 조건 만들어서 팔어? 야, 이렇게 나눠줘.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조건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매각 조건이 조금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응? 쫄려서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 쫄보들은. 예?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입찰가 사전에 결정하는 거요. 가갖고 법원의 분위기에 입사해갖고 쓰지 마시고,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답사를 갔다 와서 나는 얼마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걸. 극적인 연출 기대하지 마세요. 30명 입찰해서, 30명 너무 많은가? 20명 입찰해서 1등 했어. 잘 받은 걸까요? 예? 20명 입찰해서 1등 했어. 잘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공부 더 하셔야 되겠네. 저런 분들 위해서 제가 공부해. 자, 20명 입찰해서 잘 받은 거예요? 1등 했으면? 그렇죠. 그런 예외 변수가 있네. 100억? 200억? 근데 진짜 좋으면요, 고수들도 다 해요. 그만큼 내가 남들하고 차별화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거. 그럼 단순하게, 자, 종목을 아파트로 결정할게요. 아파트 20명 뚜껑 열었는데, 일찍 보내주죠. 법원이 혼잡한 관계로, 20명 이상 입찰하면 먼저 개찰하죠. 20명 입찰했어. 응? 1등 했어요. 잘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딱 뚜껑 열었는데 20명 입찰했다.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응? 제일 좋은 거, 진짜 고수, 단독 입찰. 좋은 거예요. 2명, 3명에서 1등. 좋은 거예요. 왜 단독 입찰은 언제 단독 입찰이 나오냐면, 첫 길. 남들이 안 가봐. 아까도 보니까 아까 제가 식품공장, 정미공장 보니까 오늘 조회수 1번이던데. 두인 경매에서. 안 본다니까. 예. 근데 가본 거예요. 나는 가치를 아니까. 아까 제가 감정가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해야죠. 컨설팅. 부동산 전문가 그러지. 내 것만 하나? 아니죠. 경험을 많이 해야죠.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 돈 별로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해야 돼. 경험을 쌓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뭐 중개사, 뭐 법무사, 뭐 변호사, 매수 신청 대리 많이 하고요. 명도, 매매가, 임대가 조사. 자, 공장 창고는 보증금이 소액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개무시해도 돼.
거기에 뭐 전세로 뭐 10억, 아니 뭐 30억짜리에 전세 20억 들어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이제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종물인데, 이것도 뭐 크게 공장에서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문제 삼으면 뛰어가라고 하면 돼요. 뭐, 뛰어가라고 하면 돼요. 뭐, 주택은 뛰어가면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냥 뛰어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감정평가가 돼 있으면 매매 목적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그러려니, 기계기구 몇 개 없으려니 생각해야 돼요. 가서 법원에다가 기계기구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이 기계 받으려고, 공장 건물보다는 이 기계가 가치가 있는 거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없네? 낙찰 최고가 매수 신고는 되고 난 얘기예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프로가 해요. 그럼 헛고생 한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없으려니 하면 돼요. 그걸 따질 필요 없어. 내가 없다고 매매 목적물에 기계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따지면은 법원에서 불허가 해줘요. 불허가 해주지. 감정평가 금액에 들어가 있던 거하고 내용이 없는데? 예.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비가 안 새는 게 좋겠죠. 땅이 넓고, 야드가 넓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층고가 좀 높은 거. 뭐 층고도 올릴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층고가 높으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축, 증축할 수도 있고, 위로도 증축. 증축도 꼭 위로만 가야지 증축이 아니에요. 옆으로 넓히는 것도 증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공장 창고를 보시면은 특별법이 많이 있어요. 예? 몇 년도 이전의 공장 같은 경우는 부지에서 몇 프로까지는 증설을 해주는 어떤 특례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익 분석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법을 하든 뭐 하든 다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자, 수지 분석은 우리가 실물건을 가지고, 실물건 원형지를 가지고 제가 수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해오셔도 좋은데, 숙제를 많이 해오셔야지 제가 그 중에서, 1시간에 하나 이상 해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3개인데, 갖고 오면 다 해드릴 거예요. 뭐, 우리 수업의 그런 그 내용에 맞게끔 설명은 드리겠지만, 예. 그 수지 분석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 방식은 비교, 원가, 수익 방식인데, 이제 비교 방식도 뭐 공장도 어느 정도 먹히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 여러분들이 임대할 때는 수익 방식. 근데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공장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차익을 보는 거니까. 예? 공장이 막 임대 수익이 뭐 6%, 7% 나온다? 감사하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안 가요. 예? 아까 말한 거로는 임대 수익을 볼 것이냐. 예? 예. 요 부분을 잘 판단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의 가치 판단 기준. 이것도 핵심이죠. 아까 건축법상의 도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건축법상의 도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입도로에 대한 정의는 공공용 도로에서 내 사업 부지까지의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해요. 자, 공공용 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 무슨 얘기냐? 왕복 2차선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 거. 그게 공공용 도로에서. 공공용 도로에서 내 사업 부지까지가 진입도로예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좋은 거. 공공용 도로가 아예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더 말할 게 없죠. 그게 공장 창고 부동산의 가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로를 보세요, 도로. 이제 여기서 뭐 떨어지는 건 뭐 IC하고 접근성, IC 바로 앞이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대부분 좋죠.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되게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IC 근처에 뭐 원형지 개발할 때 광고 효과. 네. 참 불편한 지실인데, 이 부동산 전문가 하면서 별걸 다 알아야 돼요. 5개 광고물 관리법. 고속도로 타고 쭉 가시다 보면은 막 광고판 막 있죠. 예? 예. 그 안에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온리, 저스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백날 온라인 가고 떠들어도 오프라인 가고 못 돌아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장 창고라고 하지만 그냥 창고로도 임대 주고 위로 높게 지어서 위에다 광고판 세우고 5개 광고물 관리법은 다음 시간에 숙제 내줄게요. 한 번에 내주면은 환불해달라고 그럴까봐. 예.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배당은 공부하세요. 우리나라 통설이 안부는 흡수설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라고요? 싫어요. 그럼 공부하세요. 오늘 배당하는 거 아니니까. 예. 동시배당, 이시배당. 공인중개사 특히 주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동시배당, 이시배당까지 할 줄 아셔야 돼요. 경매에서 다음 거 하고 말씀을 드리면 경매, 주택, 우리 공장 창고니까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기도 하죠. 상임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경매를 한다. 시행령 부칙. 이행 시행일 전에 적지 마세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이행 시행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는 종정 규정에 따른다. 제가 이것 때문에 96년도에 경매에 입문하게 됐어요. 몰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있는 거예요. 이행 시행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는 자에 대하여는 종정 규정을 따른다. 중요하죠. 주택 하시는 분들이 이거 배당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남으면 제가 배당도 문제를 낼게요. 예전에는 제가 경매 강의할 때는 막 시험도 봤어요. 시험 본다고 그러면 안 와 사람들이. 그래갖고 OX 문제. 그게 더 힘들어. OX 문제가 한 20개 내요. 신나. 나중에 채점 할 때 보면. 시험 안 볼게요. 자, 공장 창고 일반.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는 제조업소는 이중근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장하고 제조업소의 큰 차이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은 대기배출, 그 다음에 폐수배출, 그 다음 소음진동. 소음진동은 뭘로 따지냐? 일종의 데시벨인데 결국에는 동력으로 따져요. 동력으로. 예? 우리가 대표적인 게 컴프레셔 보면은 막 압축하잖아. 압축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압축기가 빠바바바박 돌아가요. 그럼 시끄럽잖아. 한 대가 돌아가도 그런데 100대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일반 공장으로 가셔라. 이중근생 제조업소는 말 그대로 근린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가까운 것들만 뭐 떡공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중은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하고 수리를 나눠놨잖아요. 그죠? 카센터 수리.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창고와 소매점의 차이. 이거 거기 앞에서 그냥 설명할게요. 다 뒤로도 있는데 내용은 만들어놨는데 자료는 다 드린 거니까. 창고와 소매점의 차이는 자 면적 차이 말고 소매점도 1000제곱미터까지는 소매점이에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면 300평인데 300평짜리 창고 많지 않아요. 그러면 소매점하고 창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고에서 이제 물건 팔면 안 됩니까? 팔 수 있죠. 창고형 매장. 반대로 소매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그 마트 소매점이잖아요. 소매점의 정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식품, 잡화 이런 거 파는 데가 마트잖아요. 마트 말고 뭐라고 하죠? 그것도 좀 큰 거?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옷도 팔아. 그 다음 장난감도 팔고 이런 게 소매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공장 창고라고 얘기하지만 공장과 제조업소가 가능한 거. 공장은 당연한 거고 이중근생 제조업소가 가능한 원형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반대로 창고는 창고하고 소매점의 구분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제가 그 외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공부한 걸로는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느냐. 창고
창고 200평짜리나 소매점 200평짜리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요즘 판넬로 다 짓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은 뭐냐면, 소매점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소매점에서 물건 떼다가 팔 수 있어요. 소분 가능해요. 예. 물건 떼다가 파는데 뭘. 요즘 뭐 아이템 많잖아요. 누가 올해 좀 잘 났는데 선풍기 이렇게 충전해갖고 놓는 선풍기 있잖아. 그런 거 아이템 수입해다가 꼭 창고에서만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매점에서 잔뜩 사놓고 팔고 뭐 인터넷 팔고 하면 되잖아요. 예. 길만 좋으면 돼요. 택배 차량만 들어오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중근생 제조업소와 소매점까지 가능한 부지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 공장 창고의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임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지금 다 인터넷이잖아요. 뭐 총알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예? 거기는 이제 큰 규모 있게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저온 저장고, 냉동 냉장 뭐 이런 것들. 임대 수익이 높죠. 일반 창고는 뭐 2만 원, 3만 원이면 이거는 뭐 그거 두세 배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크 시설이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경매 받을 때도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좀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면 그런 땅이 좀 약간 경사졌어요. 그럼 간단해. 1, 2층으로 지으면 돼. 이쪽에서도 1층, 위에서도 2층, 1층 이렇게 들어가게. 도크 시설 만들어서 도크 시설 가지고 그 층고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으면 되잖아. 또 높여야 된다 그러면 또 도크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높이를 어느 정도 층고를 맞추는 그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특수 물건 중에 이제 행거 창고 같은 경우. 요즘 다 옷도 인터넷으로 사죠. 죄송해요. 저만 사나 봐. 그러면 이제 옷을 걸어야 되는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깔고 박스에다 넣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특수한 창고들이에요. 그럼 임대료를 좀 더 받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매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매점을 지어서 소매점이 뭐라고요? 300평까지 소매점이에요. 일종근생. 그럼 300평에다가 렉 시설 하는 거예요. 렉. 적층식 렉을 설치하든 아니면은 뭐 그 아까 말한 행거 시설을 하든 이런 것들이 그 특수한 창고예요. 네? 법적으로 소매점에 렉 시설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럼요. 예. 법에서 규제하는 법은 없어요. 렉시설 한다고. 소방만 따지시면 돼요. 예. 자, 공장과 제조업사를 한지법 공장정의 아까 대충 제가 말씀드린 배추 설치에 대한 거 됐고, 이건 뭐 자료는 다 올려드릴 거니까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정보 사이트 활용. 이것도 대충 설명을 했어요. 예. 유리경매 사이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숙제를 내드리냐면 일단은 검색할 때 유료 사이트의 좋은 점이 조건 검색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회 유찰, 화성 일회 유찰 최저가 5억 이상 해가지고 상업하고 토지 전체를 클릭 해갖고 쫙 보세요. 예? 될 수 있으면 제 수업에서는 아파트 물건은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셨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료 사이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효율성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화성이든 경매 물건이든, 광주는 내일 있고요. 그 다음 화성은 뭐, 15일인가? 얼마 있어요. 다음 주 우리 공부하기 전에 물건을 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정보 활용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하면서 익숙한 거 보세요. 익숙한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토지 이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포탈. 그 다음에 정부24. 죄송해요. 수정해서 올릴게요. 정부24. 이런 것들 보시는 거예요. 보면은 뭐 토지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정보 활용 사이트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것만 해도 부동산 전문가예요. 안 가봐도 되잖아. 실제로 임장을 가는 이유는 어떤 지세를 보는 거예요, 지세.
로드뷰를 봤는데 평평해 보이는데 갔더니 뭐 삐알이고, 예? 그다음 나중에 개발하기 전에 토질도 보거든요. 개발하려면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토목공사가 난이도가 좀 정해지니까 예,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임장을 가시면 보여요. 근처 거 어디 깠거든. 여기만 토질이 유별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다른 데 보니까 뭐 마사토야 흘러내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굳이 그런데 막 지하 3층 파겠다고 덤벼들면 안 돼요.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봤는데 보니까 막 주변이 다 암이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임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안에서 파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종물 처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제시외. 제시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계들 몇 개 없다고 막, 법원 가서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불허가 결정해요. 다 감안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상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기계들이 많으면. 어차피 영업의 비용은 없잖아. 직원들, 거기에 있는 공장장이나 있던 사람들 오라면은 감사하죠. 뭐 지금 놀고 있었는데, 공장장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공장장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정상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컨트롤받을 갖고 갔어. 낙찰받은 사람하고 협상하려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원형지 경매, 부동산 개발 절차, 농지, 산지, 개발 중인 경매 물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부동산 개발 절차는 뭐 대상 규모 기준, 이것은 뭐, 토지 개발 실무하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는 공장 경매 강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실사례로 했을 때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도로 비용 제한 공장 농지 산지, 용도 지역별 개발 비용 제한, 건축법상 도로, 성장관리계획.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건축법상 도로하고 성장관리계획이에요. 제가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 거지. 포장돼 있으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적어도 집은, 주택은 다 지을 수 있어요. 포장돼 있으면. 누가 포장했냐? 내가 전날 몰래 포장한 거 안 되고 마을에서 포장한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건축행위가 있었다면, 건축 신고나 허가가 있었다면 다 인정받아요. 대신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료를 주고 안 주고는 별개의 문제죠. 아저씨가 달래? 그럼 100만 원 쿨하게 줘버려, 평생. 그러고 말아. 그 다음에 농지개발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농림축수산업 생산기반시설.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 뭐 농지법, 농업진흥구역, 아까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지개량시설.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유지하고 농로. 경매 딱 받으려고 했는데, 물론 공장 경매지만, 뭐 설명드리면, 유지하고 농로예요. 이거 농지 아니잖아. 농지예요. 유지하고 농로는 농지 개량시설이야.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영농계획서 제출하라 그러면 공부해야지. 그 공무원이 공부해야지. 농지 개량시설이에요. 농지 개량시설은 농지야. 농지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갖다 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찬찬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개발비용은 뭐 농지보존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농지보존부담금 비싸잖아요. 근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면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감면받는 것은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산지. 농지보다 임야가 나아. 불편해졌어. 제가 얘기했죠.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농지법이 강화돼가지고 피해를 본다고. 정작 농사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 개발하는 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화성이든 광주든 임야 물건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임업용 산지. 아까 산지관리법을 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해서 일반 공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공예 공장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우리가 보다 보면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패스 하지. 뭐 이런 것들도,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 버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비용. 예, 산지 같은 경우는 그 전용부담금에 대한 것보다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전용부담금이라는 어떤 전용하는 토목공사 뭐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 중에서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 경매 받는 거니까 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감안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개발이 완료됐으면 그 사람이 안 냈다 하더라도 나한테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개발 중인 경매물건, 법정지상권, 유치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정지상권, 유치권 있으면 취득 시 대출이 제한되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 허가 승계 뭐 케이스로 얘기할 거고요. 공장 창고 경매 시 주의할 점. 이거는 뭐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